래피얼보스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파 인사인 보스틱 총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매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현대차 그룹의 대미투자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 며칠 안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예외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향후 4년 동안 210억 달러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제철소를 건설하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 표현하고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직접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사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오는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낙관론이 퍼졌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살펴본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2%대 상승세 보였고요. 또 S&P 500 지수도 1%대의 오름폭 1.7%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1.42%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0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99%, 3%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빅테크 기술주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WTI 국제 유가입니다. 1.29% 상승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불 보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자기술 섹터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브로드컴이 0.21%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테크놀로지 서비스도 역시나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라클 1.73%, 넷플릭스 1.22% 상승했고요. 팔란티어는 무려 6%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역시나 금융주 쪽으로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기술도 일라이릴리가 3.26%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M7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M7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1.1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팀쿡 애플 CEO는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을 계기로 해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청정에너지 펀드 조성을 발표하며 친환경 경영을 강조했고 미중 무역 관계 안정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3%대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을 최근 철회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양자컴 특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하버드대와 MIT가 있는 보스턴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양자가속 연구센터에서 양자 컴퓨터 기업인 큐에라, 퀀티넘, 퀀텀 머신 세 곳과 협력하겠다고 24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47%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또 아마존도 3.59% 거의 4%대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파벳 오늘 흐름 역시나 좋습니다. 2%대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3.7%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폭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1.93%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정했던 자동차 관세를 보류한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20일 직원 전체 회의에서 회사가 험난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테슬라의 미래가 밝다며 주식을 팔지 말라고 한 점도 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현대자동차가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는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대차가 루이지애나주에 58억 달러를 투자해 철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4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차가 곧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면서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요회의에서 자동차와 의료품,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상호 관세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 경기 현황이 올 들어 가장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은 개선되는 반면 제조업 분야 경기는 위축되면서 업종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S&P 글로벌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의 3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속보치가 53.5를 기록해 2월 51.6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신규 주문량과 지불 가격, 출하 정도, 재고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2월 수치는 10개월 내 최저치였으며 이번 3월 속보치는 지난 3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비스 부문이 개선되면서 전체 수치가 나아졌습니다. 서비스 부문 PMI는 이 3월 속보치는 54.3으로 전월 50일에서 개선됐습니다. 고객 수요가 늘고 연초보다 날씨가 개선되면서 신규 사업이 개선됐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는데요. 반면 제조업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PMI는 2월 52.7에서 이달 49.8로 떨어지면서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가격이 2023년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윌리엄스는 관세에 대한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공급업체가 인상분을 미국 기업에게 전가하면서 비용이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가 수만 명의 범죄자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 국가의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는 모든 교역 상대방에게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서 관세는 2025년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에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일컬은 상호 관세 발표일인 다음 달 2일 이 조치를 동시 발효하겠다는 설명인데요. 그는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고의적이고 기만적으로 수만 명의 고위급 기타 범죄자를 미국에 위장 파견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 중 다수는 살인자의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보낸 갱단 중에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트렌데 아라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렌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 폭력 집단으로 수천 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에게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 있고 이는 엄청난 과제라며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우리가 지지하는 자유에 매우 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트렌드 아라과 조직원 260여 명을 엘살바도르 한 수용시설로 추방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직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마약 테러 기업과 함께 활동하며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안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지난해 7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선언 후 올해 1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일 국가로는 석유 매장량이 최대 규모지만 미국의 제재, 투자 부족으로 생산 능력이 제한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밤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불안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유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낙관론이 펼쳐졌는데요. 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고 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의 헤드라인은요. 4월 초는 불확실성의 피크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이 관세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지난주도 굉장히 또 조정 기간을 거쳤던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주 이 미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난주부터 서울경제 찾아뵈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불확실성이 거의 끝단에 온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다행히 지난주는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S&P 500 미국의 S&P 500의 업종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주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하나하나 소개 안 드리겠지만 빨간색이 YTD고 파란색이 지난 한 주 움직임입니다. 각 업종별로. 근데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이너스 폭으로 많이 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난 한 주에 변동성이 좀 있어 보였지만 질적으로는 이 업종들이 이 마이너스 폭이 컸던 거가 많이 회복했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고객 자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은 좀 편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FOMC 일단 지난주에 열렸었죠. 저는 사실 지난주 아까도 앵커님 오프닝에 소개시켜 주신 대로 트럼프의 플렉시빌리티라는 유연성 이거보다는 FMC에서 정말 이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
뭐 단언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저는 사실 관세의 망령이라고 지금 요새 부르고 있는데 이 관세의 망령이 거의 이제 거쳐가는 그림이 아닌가. 또 거기에 그 FOMC 가장 중요한 정책 기관 아니겠어요? 거기서 경기가 탄탄하다, 노동시장 탄탄하다 이런 멘트들을 통해서 이제 자꾸 그 실물 경기 펀더멘털에서 우리가 관세 때문에 막 화들짝이던 이런 놀랬던 이런 조금 비이성성이 이제는 조금 스테빌라이즈가 되면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이게 지표에서도 봤듯이 지난주는 그래도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대표님은 좀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마음이 해주셨어요. 좀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FOMC 이벤트였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FOMC에서 봤듯이 그래도 엄청나게 큰 이슈는 아니고 좀 무사히 잘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참고로 요새 이제 시장을 막 흔들리는 그 코멘트, 멘트, 네. 마우스 가장 1등이 트럼프, 그러니까요. 2등이 제롬 파월, 3등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담으로 저는 이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기준, 참고를 누구 말을 더 높이 살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제롬 파월의 말을 높이 살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사실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던지는 레토릭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던지기도 할 것이고 전략적인 것도 감안하겠지만 그런데 반면에 제롬 파월 FOMC 위원이라는 분들은 물론 정치인이 지명을 하니까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본업이 뭐냐는 거죠. 이분들의 지상 미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달성하는데 그리고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데 어떤 정책을 펼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펀더멘털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는 것이죠. 그분들이 지난주는 사실 뭐 시장을 많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은근히 중요한 내용이 꽤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의 인터뷰분을 먼저 보시죠. 뭐 동결하고 이런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 6가지, 7가지 포인트 갖고 왔는데 한 6번째 보시면 죄송합니다. 5번째 보시면 심리 데이터 둔화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로 제일 위로 올라가서 경제활동 견고한 속도로 확대 중이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침체 전혀 예측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다.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다. 분명히 그런 언급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QT 축소 했었습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언론에서 안 다루는데 이 QT 축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작년 6월 이전에 매달 600억 달러씩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걸 250억 달러로 줄였는데 저는 당초에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축소하는 타이밍이. 근데 그걸 예상보다 빠른 4월부터 축소하겠다는 거. 그것도 250억 달러씩 줄였던 걸 50억 달러만 줄일게. 그러니까 200억 달러만큼 빨아들이는 유동성을 덜 빨아들이겠다는 거니까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였던 것이죠. 사실 어제 시장 떴고 뭐 어제 하루 뜬 거 가지고 또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좀 섣부른 판단이지만 어제 시장 뜨고 그런 것이 뭐 트럼프의 멘트 영향이 있었겠죠.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한 20%, 나머지 80%는 지난주 파월 또는 FOMC에서 시장을 상당히 탄탄하게 프루브를 해줬다 정도.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서머리 오브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1년에 8번 FOMC가 개최되는데 3, 6, 9, 12 4번에 걸쳐서 경제 전망 전도표를 발표하죠. 뭐 세 개 다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죠. PCE 인플레이션을 지난 12월 달에 2025년도에 2.5% 예상했다가 올해 한 해 PCE 물가를 2.7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좀 있어요. 부정적이다. 그런데 2026년을 잘 보시면 다시 2.2%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2.7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보는 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소개 안 드리고 넘어갔지만 관세 물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잖아요. 실제 1기 때도 트랜지토리하게 일시적으로 높아서 끝났고 이게 계속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관세가 올라갈 거고 그거에 따라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경기가 박살날 거고 이런 확대 해석은 정말 좀 안타깝죠.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지만 이 물가 안정을 좀 더 위주로 하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안정되는 시장의 흐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이렇게 지금 QT 축소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로 인해서 그래도 시장은 좀 더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중요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금 전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10년물 금리를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상당폭 하락 중이거든요. 오늘은 살짝 올라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 미국에 대한 금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네. 하나죠. 이 금리에 대한 전망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금리 전망한다는 게 의미는 없고요. 저 같은 미국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이제 금리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 금리가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시장 금리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영향을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 수급을 반영하는 금리. 그게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미국 같으면 뭐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2년, 5년, 10년, 30년물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 금리가 10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책 금리가 워낙 중요한 그 사인이니까 정책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실제 시장의 어떤 자금의 이동, 대출 이런 것들은 다 10년물 시장 금리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스캇 베센트가 지난 2월 6일 날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한 몇 가지 정책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을 거고 페드 동지도 인정할 거고 기축통화국 유지할 거고 그리고 10년물 금리 콕 찍어서 잡겠다. 10년물 금리를 잡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시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오토론, 자동차 살 때 대출,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이 다 10년물 금리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기간 내내 정책 기조 자체가 10년물을 잡겠다는 얘기는 뭐 그때 표현됐지 않습니까? 중산층 이하 분들이 또는 MZ 세대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아주 그 완만한 금융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그게 10년물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린 그래프 위 상단의 그 빨강색 선을 보시면 지난 1월 13일로 기억합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2025년 11월 3일이 아니고 1월 13일인데 그때가 관세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4.803까지 뛰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그제까지가 4.25로 빠졌다가 어제 한 8bp 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가 그 쭉 밑에 이렇게 보면 성장, 물가 안정, 성장 위축으로 이렇게 따옴표를 그려놨잖아요. 10년물 금리, 시장 금리를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물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물가가 심해지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면 상승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수급 영향이겠죠. 근데 수급이라는 건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이건데 지난주에 10년물 금리 경매 아주 잘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수급 문제 없다는 거고 물가 아직 실제 관세 우려감인 것이지 관세 때문에 물가가 뜬다는 거 어디에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CPI, PCE 물가 다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4월 달부터 발표되는 걸 봐야 되겠죠. 실제 이 관세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2월 뭐 하순부터 이제 3월부터 계속 추가 관세 때리고 막 이런 거니까 그거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10년물 금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에요. 4.803 갔다가 4.1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관세가 부과되면 경기가 위축이 될 거라는 걸 반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리고 지난주 슬금슬금 10년물이 떴습니다. 다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식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가 떴다는 게 항상 안 좋은 뜻은 아니다. 모든 지표라는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10년물 금리가 뜨고 이런 것도 최근에 물가 상승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떴냐? 전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장을 우려했다가 지난주 아까 FMC에서 성장 문제 없다 뭐 이런 멘트들 그리고 거기에 한 10% 정도로 트럼프의 플렉서빌리티 관세 관련한 조금 여지를 두는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안도하고 그걸 10년물 금리가 상승으로 반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좀 성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도함이 조금 더 깃들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체감이 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잡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조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네, 안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 펀더멘털,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또 지난주에 또 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은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들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늘 봐야죠. 뭐 중요도가 떨어지더라도 네. 주목을 못 받더라도 항상 봐야 되는 게 경제 지표인데 소비 방금 언급해 주셨던 리테일 세일즈 제일 위에 이제 3.9 지난달에 YY로 나왔다가 3.1로 조금 소폭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네. 근데 리테일 세일즈 먼서먼스 파란색이 지난달이 마이너스 1.2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또 뭐 난리까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미국 경기가 이제 축소가 되고 드디어 막 망가지고 비관론이 항상 이렇게 득세를 해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된 게 0.2로 플러스권으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오른쪽 그래프에 넌스토어라고 제가 빨간색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소비가 꺾였는지를 보려면 넌스토어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온라인 세일즈입니다. 저게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세일즈라고 하는 게 그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날씨 이런 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네요. 저가들을 항상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살아있는지를 보려면 저 넌스토어 세일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번 달에 고객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뭐 소비를 하고 있는지죠. 네. 2.4% 성장했어요. 굉장히 큰 성장한 겁니다. 오. 그걸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게 리테일 세일즈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GDP에 산입되는 리테일 핵심 소비죠. 지난달 마이너스 1%였다가 이번 달에 1%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어요. 어디에 소비가 꺾였냐는 거죠.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 지금 논스토어에서 보는 것처럼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들의 소비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PC의 물가 지표랑도 또 연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주신 이 수출입 관련해서도 거시 지표 중에서도 이 수출입 물가가 또 계속해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오는 28일에 또 발표가 되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이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까 전에 뭐 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25년에는 낮지만 26년에는 높게 나올 좀 전망 2.2다 이렇게 말씀해 좀 주신 대로 낮춰서 이제 낮출 것이다 이렇게 한 만큼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PCE 물가를 전망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네. 적어도 재작년 하반기부터인 것 같아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제가 근무해봤던 이제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대형 IB들이 물가를 전망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그 거시지표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보통 이제 잘 아시는 대로 PCE 물가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 발표돼요. 수입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빨간색 박스로 제가 띄워놓은 부분이 2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PCE 물가, 코어 PCE 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먼스온먼스로 0.3, 지난달 0.3 똑같이 보고 있고 코어 PCE도 먼스온먼스 0.3, 0.3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어 PCE의 YOY가 지난달 2.6에서 이번에 2.7로 좀 1%포인트, 0.1%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내내 관세 상관없이 물가가 안 뜰 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직까지는 관세 때문에 물가 뜨는 징후는 안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다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관세라는 게 지난 2월 한 중하순부터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3월 달 거 또는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3월 달 걸 발표하는 4월 달 물가 지표 뭐 늘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팔로우를 해야죠. 근데 아직 네. 물가 때문에 막 얼어붙고 뭐 난리가 나고 전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월 2일에 본격적으로 그래도 관세는 부과가 될 전망인 거잖아요. 뭐 관세율이 줄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좀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짧으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4월 2일 날 지금 큰 거 온다. 네. 트럼프 스캇 베센트 뭐 등등이 다 워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4월 2일 날 보편관 결국은 제가 볼 때 지금 보시는 대로 보편관세 개념에서 보면 근데 주말 뭐 어제 상관으로 타겟관세 할 거다. 표적관세. 그러니까 보편관세에서도 한 발짝 물러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 센티멘트 회복에 도움이 좋겠죠. 하여튼 원래 그 실효 평균 관세가 2.2%였던 거를 지금 9%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그거를 빨강색 JP 모건에서 전망한 대로 저 리시프로컬 상호관세 레벨이 부과가 됐을 때 한 12% 정도 끌어올릴 것 같아요, 맥시멈. 네. 그런데 이게 부과가 딱 되면 네. 그 다음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관세 관련한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부가관세, 상호관세 내지는 12%까지 딱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별로 와서 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국가의 관세를 좀 낮춘다거나 그래 그럼 우리도 좀 낮출게 이런 내고의 시간이 올 거고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 거고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확실성 거쳐지면서 하반기 전까지는 완연한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이번 주부터 좀 세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어제 네. 또 시장이 뜨고 그래서 네. 뭐 좀 마음이 편안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낙관론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될 전망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좀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넌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훈풍이 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5% 상승하면서 88,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4%대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4.8%,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XRP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2.7%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좀 좋은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XRP는 일본 부동산 기업인 오픈하우스가 이 XRP를 포함해서 이 솔라나와 이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주요 8개 알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라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역시 훈풍이 깃든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솔라나 6.89%대 아주 높은 오름폭 기록하면서 현재 20만 9,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7.31% 역시나 높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은 하이프보다는 이제 실용성을 좀 강조하면서 밈코인 시장 안에서 좀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다 3.5%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체인링크 역시 4.6%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이 알트코인이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스위코인 5.24%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7%나 상승하면서 현재 31,4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도 2.8% 상승했고요. 시바이누도 4.71% 상승하면서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시바이누는 이 현물 ETF가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좋은 소식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 블루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는 이 한국이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었고요. 또 해외에서는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봤던 게 북한이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세계 3위다라는 얘기도 한번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보다도 좀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보유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13,441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환산하면 11억 4천만 달러어치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는 1조 6,700억 원 상당인데요. 이게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가진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게 11,509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 수가 북한이 테슬라보다 한 16%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보다 북한이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이제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은 미국이 20만 개로 가장 많고 이게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이거를 돌렸죠. 원래는 범죄 수익을 이제 가져온 걸로 그냥 처리는 하지 않고 갖고만 있었는데 이걸 전략 자산으로 돌리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게 이제 20만 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영국은 6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탄이 1,635개.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6,117개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산한 건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버금가는 한 19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미국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은 공식적인 국가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산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북한이 4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4위라고 해도 5위권 내로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경제에서 이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현재 총 13,441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순이고요. 중국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4번째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좀 해킹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북한이 지금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북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상 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화를 벌어오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달러 히어로다 이렇게 부르면서 외화벌이를 적극적으로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외화벌이를 하는 곳들이 보통 이제 러시아, 중국, 유럽 이런 등지에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경제라는 게 부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해킹 그룹을 육성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커들을 통해서
외화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을 벌어오는 건 아니고 해킹을 해서 가져오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이런 해킹 그룹, 우리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죠. 외화벌이 그리고 대외 공작 이런 목적으로 해킹 그룹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북한이 많이 일으키게 된 데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네.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주 크게 유행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던 달러 히어로들이 외국을 나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 경제 제재도 심해지고 이런 외화벌이 수단이 크게 약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선 다른 걸 떠올리게 되는 그런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때 북한이 떠올린 외화 조달 수단이 아마도 해킹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UN 보고서에 따르면은 북한 외화 수입 중에 절반이 사이버 절도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익이 대중국 수출액의 3배를 넘어선다고 해요. 이게 2023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인력이 6,800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었는데 2023년에는 8,400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지금 2025년이니까 이보다 더 늘어서 1만 명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FBI 분석가인 니칼스는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달러 히어로 수백 명이 벌어오던 외화를 지금 수십 명의 해커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북한은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오던 달러 히어로즈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방법 대신에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탈취하거나 혹은 다른 암호화폐들을 탈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북한은 해킹 그룹을 좀 전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해킹 그룹이 있죠. 라자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북한에서 육성한 아주 대표적인 해킹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 총국에서 총 4개의 아주 대표적인 해킹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김숙희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정부기관 정보 탈취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곳은 방산업체나 조선업체 이런 곳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해킹을 하고 있는 안다리엘이라는 곳이 있고 그 금융회사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블루노로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블루노로프의 상위 조직이 라자루스입니다. 이 라자루스는 최근에는 코인 거래소 공격으로 코인 탈취를 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부터 북한이 해커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라자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라에서 육성한 해커 조직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해킹 그룹 중에서 가장 큰 코인 탈취 기록을 갖고 있는 그룹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또 있는데요. 라자루스의 총책을 맡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머 박진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2018년에 미국에서 기소가 됐는데 FBI 수배 명단에는 올라와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 수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잡지는 못한 상황이고 이 박진혁 씨 외에도 김일, 전창혁 이런 분들이 2021년에 벌써 4년이나 됐는데 기소가 됐고 수배 명단에 올라왔지만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라자루스의 그 해킹 공격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건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에 있는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건 아주 유명했죠. 네. 15억 달러치의 이더리움 40만 개가 탈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암호화폐 업계에 아주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래소 공격 탈취가 역대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탈취 수법과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라자루스 소행이다 이렇게 유력하게 우리가 유추를 하고는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라자루스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북한은 2007년부터 이렇게 해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요. 해킹 그룹은 뭐 김숙희, 안다리엘, 블루노로프, 라자루스까지 총 4가지의 해킹 그룹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 라자루스가 바이비트를 공격하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떠들썩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앞으로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웃긴 게 이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들은 범죄 집단들이
범죄를 통해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들입니다. 근데 북한은 반대로 범죄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해커를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 만큼 탈취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2017년에는 탈취 규모가 3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3억 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에는 16억 달러,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2024년에는 13억 달러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죠. 근데 2025년 지금 올해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5억 달러 수준으로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를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해킹 조직이 단계별로 돈 세탁을 거친 후에 현금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앞으로도 좀 탈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돈벌이 수단이니까요. 이제 네.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탈취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돈 세탁을 하냐면 이게 여러 트랜잭션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막 섞어서 혼합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믹싱이라고 해요. 믹싱 아니면 네. 블렌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에 있는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보통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파이를 사용해가지고 현금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무역회사나 환전업자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위안화 아니면 달러 같은 걸로 현금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해킹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최악의 악재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현금화를 갑자기 큰 비트코인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비트코인 매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악의 악재로도 불리고 물론 투자자들에게 이제 이미지도 안 좋기도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큰 악재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번에 바이비트가 해킹이 됐을 때 비트코인도 가격이 당일에 이제 20%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비트코인을 좀 탈취하면서 올해는 벌써 15억 달러 정도의 탈취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국이 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겠죠. 이제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코인을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 2022년에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믹싱과 블렌딩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토네이도 캐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재를 했어요. 근데 제재라고 한다면은 미국 내에서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입출금이 자동으로 안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발한 사람들을 체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이 제재가 부당하다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법원이 2심에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판결을 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미국 재무부도 지난 21일에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제재를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명을 밝혔어요.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 세탁 작업에 대해서 여전히 깊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적인 행위들 우리는 이제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뭐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한을 할 것이고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을 할 거다.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취 규모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커도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해킹은 앞으로도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는 빠른 미래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암호화폐 수도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한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지금은 돈이 필요하니까 비트코인을 바로바로 현금화하고 있지만 이게 디지털 경제 패권을 우리가 좀 쥐고 가야겠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바로바로 안 하고 보유량을 늘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제재를 했던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해킹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자금 세탁, 토네이도 캐시 같은 자금 세탁
수단을 막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해킹 자체를 예방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킹 자체를 예방한다는 게 코인 거래소들이 좀 더 이렇게 보안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코인 거래소가 해킹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거래소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북한이 어쨌든 계속해서 해킹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북한 해킹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규제도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블로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5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